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I다라는 표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즉 AI의 A는 인공, Artificial, I, Intelligent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즉 AI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유사한 또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간과 지능, 인공지능의 문제,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마지막 4절에서는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변천사,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이나 어떤 특별한 분야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주어진 강의 시간 내에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배워서 내가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생각들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과학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간과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오랑우탕이 인류의 조상이다, 고릴라가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인류는 다른 종으로 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300만 년 전 또는 35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는 최초의 화석 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을 했고 뇌의 크기가 유인원과 큰 차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머리 크기로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라는 농담들을 하는데 실제로 두뇌의 크기와 IQ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보다는 뇌의 구조나 무결성 등이 생물학적 IQ의 근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의 화석 인류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직 뇌의 구조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었던 그러한 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출현한 화석 인류는 약 50만 년 전 인도네시아 자바나 중국의 베이징,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출현한 호모 엘렉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바인, 베이징인, 하이델베르그인이라고 한 것은 그 화석이 발견된 지역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 종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직립자세, 불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동굴 생활 등 자연환경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아는 그러한 인류였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종은 1856년 독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의 용량이 현생 인류와 같다는 것에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주술적인 의뢰 등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최초로 종교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했고
뇌의 크기는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불리지만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고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크로마뇽이는 약 4만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다라고 불리고 있고요.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사람이다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석기라든가 골각기, 조각, 그리고 동굴벽화를 사용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굴벽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동굴벽화는 이 크로마뇽인이 그린 것이다라고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자신을 과학적 이름인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는 다른 개들보다 특별하다.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 고양이나 우리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착각일 뿐이고요. 동물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정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포유류는 바로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AI라는 것은 지능적인 개체를 이해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능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학문들, 즉 철학이나 심리학, 과는 달리 AI는 지능적 개체를 만들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능적 개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사람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볼 때 인물, 물체, 장면, 그리고 시각적 세부사항을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능적 개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식별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프레임 하나하나를 지능적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식한 그 프레임 내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만들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AI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과연 지능적 개체를 만든다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느끼는 부분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물을 느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누가 제공을 해주느냐? 바로 AI가 제공을 해줍니다. 왜? AI는 이러한 사물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판단의 개체를 우리가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판단의 개체는 뭐에 의해서 심어줄 수 있다? 바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고 인상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또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는
현재와 미래의 문명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한 알파고가 출연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과 유사한 생각 또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집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집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인공지능은 자기학습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바로 자기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즉 러닝 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어떤 하나의 공식을 이해하면 그 공식을 가지고 연관되는 여러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공식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 공식을 학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학습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자기학습 능력을 갖춘 무엇이다?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기학습 능력의 정도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처럼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고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컴퓨터 기반의 AI를 우리가 약한 A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AI, 즉 외부에서 인간이 또는 다른 무엇인가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거나 알고리즘을 심어줘야만 계산을 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컴퓨터를 우리가 약한 AI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지능이나 지성을 갖춘 수준은 아니고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서 인간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약한 AI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알파고나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AI가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AI고 바로 약한 AI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알파고 정도의 수준이 바로 어떤 거다? 약한 AI다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알고리즘을 집어넣어 줘야만 행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강한 AI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한 AI보다는 좀 더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의 AI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독립성을 가졌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정신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화를 거듭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정신과 자유의지. 참,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강한 인공지능은
현존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적인 AI,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AI,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AI가 되겠죠. 즉 강한 AI가 보다 진화한 형태를 초지능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보다 약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에서 본 터미네이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효율, 자기보존, 자원 획득, 창의성 등의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AI를 초지능 AI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AI에 의해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로봇에게 종속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그 설계하고 개발한 알고리즘 내에 인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인간이 위험하면 인간을 먼저 구조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어떠한 윤리 철학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윤리 철학마저 이러한 초지능 AI가 바꾸어 버린다면, 왜? 자가 발전할 수 있다며 바꾸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글쎄 그 문제를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7년 MWC라는 그 유명한 그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내에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AI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각종 병, 핵전쟁 등의 위험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의 AI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인류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도 아니고 서로 종속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우리가 막 부리는 어떤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반려묘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떠한 관계여다?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보다 노동력을 요구하는 쪽, 그리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요소의 일을 담당하고, 인간은 보다 과학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각의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투입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투입이 됐었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일 또는 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가공하거나 작용을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인공과 지능의 합성어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일 또는 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작용을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인공과 그리고 지능의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는 지능의 의미는 지적 능력의 활동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56년에 존 메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기계, 즉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에서는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으로 컴퓨터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이것을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지적 능력, 적응 능력, 수치 능력, 지적 활동 능력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도 정의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시대마다 정의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무엇? 바로 이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을 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 몸을 툭 치면 그 툭 치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은 뭔가 내 몸을 쳤다라는 것을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기능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툭 치면 그것을 인지하는 cognition이라는 인지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각한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중앙처리 장치의 CPU에 해당한다. 인지하고 지각하고 인지를 했으면 이제 인지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한 것을 출력하는 과정이고 컴퓨터로 따진다면 출력 장치, 아웃풋 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은 인간은 기계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임무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계를 훈련시키는데 그 기계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그것은 안 돼라고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인간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윤리적 기본을 지키도록 하는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윤리적 규범을 어떻게 지켜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인 인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서 주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센서들이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해 가장 합당한 판단이 내려진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기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고객 응대 및 지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사고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그러한 계산 능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의 도움으로 인간은 물리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사고로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손실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의족이나 의수 또는 인공장기 등을 부착하여 물리적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원폭 지역의 내용을 탐지하러 들어갈 때에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분석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고객 응대를 함으로써 인간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노력, 열정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결합해서 인간이 가진 물리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장애 처리나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의적인 명령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명령에 의해서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테러의 위협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기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공지능 시스템은 서로 어떤 관계여야 된다? 동반자적인 관계여야 된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리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을 할 것인지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인지에서부터 윤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를 그대로 따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예라든가 하수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겠지요.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목적으로 AI가 사용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AI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안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보다도 위협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존재감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첨단 기술의 딜레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자가 운전 중에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해서 방지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공식적인 목적은 목적지로 인간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고 또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없애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겠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겠죠.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거나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같은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작성한 동영상인데요. 안타깝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몇 개의 화면만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비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안전할까?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사고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행하는 자동차에 직진해서 어떤 물체에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쭉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에 충돌할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틀면 SUV 차량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으로 틀면 오토바이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과연 올바른 해답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딜레마라는 문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틀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는 제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의 결정도 아닐 것입니다. 즉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부터 윤리를 배우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은 방식으로 윤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어른한테 윤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제대로 된 윤리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현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에게 감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계가 학습을 많이 하면 인간을 초월할 것이란 우려,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이 없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필요한 기계가 될까요? 기계가 안 되겠죠. 학습이 있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조력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와 걱정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단지 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처럼 윤리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규범도 인간의 개인의 잣대에 의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윤리 규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인공지능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950년대 말 인류 사회를 크게 바꾸는 과학혁명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혁명은 인류로 하여금 에너지 중심의 전통적인 기술관에서 탈피해서 정보 중심의 과학기술관으로 전환시키게 만듭니다. 즉 어떻게 만든다고요? 전통적인 에너지 중심의 사회에서 정보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즉 인류 사회에 비로소 디지털 문화가 태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를 유사한 정보 처리의 원리가 구현된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개념적인 틀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체계의 변화의 생각 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그니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인 연구 툴로 이러한 인지주의를 구현한 것이 바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과정, 즉 뇌의 작동이라든가 뇌의 작동에 의한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과정과 내용, 그리고 동물 및 AI 시스템에서의 정보 표현과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과학이다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과 이를 연결하는 수십조 개의 시냅스, 우리는 축색돌기 또는 축삭돌기라고도 얘기하죠. 시냅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 연결을 하면서 무엇을 표현한다? 인간의 뇌의 작동과 그에 따른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에 의한 정신활동이나 신체 기능을 추상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로서 재현하려는 학문인 것을 우리가 인지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비로소 신경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성되어 있고 시냅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라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는 축색, 그러한 신호를 이어받는 축색 돌기, 그리고 그 끝에 이러한 시냅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 쪽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신경을 세포로부터 받은 신호는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 느끼고 사고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공식이나 절차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이나 언어학, 철학, 인류학 등을 그 하위의 구성학문으로 한다. 무엇이 인지과학이.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이 하위에 여러 가지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요, 철학도 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어학도 될 수 있고 등등등 수많은 학문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융합과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소프트웨어적인 IT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IT 과학기술의 이론적 개념적 바탕이 되는 기초학문이 바로 무엇이다? 인지과학이다라는 것이죠. 수학이 물리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했듯이 IT의 I, 즉 정보가 의미적으로 정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바로 요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현재의 소프트웨어 IT를 설 수 있게 한 기초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지과학이 인공지능의 뭐가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지과학이라는 말은 크리스토퍼 롱게긴스라는 사람이 1973년에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지과학 형성의 모태가 되었고요. AI는 인간의 초보적인 지능 작업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지과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 세 가지 분류로 인공지능을 구분했었죠. 즉 약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음이라는 것은 뇌와 몸과 환경이라는 것의 통합체다라는 개념화시키는 제3의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이 이러한 변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재단에서 제시한 미래과학기술의 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나노공학,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 이 네 가지를 미래과학기술의 틀로, 미래과학기술의 틀로 미국 과학재단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컴퓨터를 숫자 처리 계산기를 넘어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지능적 디지털 컴퓨터로 개념화시켰고요. 이러한 컴퓨터의 처리 과정과 인간의 마음 작동 과정을 정보 처리라는 공통적인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인지과학 출발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오래 가다듬어 온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생각들이 바로 1950년대 중반에 수렴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인지과학이라는 것으로 태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과학 형성의 학문적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철학과 수학의 형식이론과 계산이론이 학문적인 배경이 되었다. 두 번째는 폰 노이먼 박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과 저장된 프로그램 그리고 순차적인 처리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라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폰 노이먼 박사의 이론을 딴 컴퓨터가 바로 현대 대부분의 컴퓨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죠. 즉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컴퓨터는 바로 저장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명령어와 데이터가 동일한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폰 노이먼 박사가 얘기한 것, 두 번째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와 명령어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느냐?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컴퓨터의 부속품들은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그리고 CPU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폰 노이먼 박사의 주장이죠. 자, 이렇게 컴퓨터의 자료와 프로그램을 부을 논리에 기반한 이진법적 형식 체계로 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샤논의 생각과 그의 정보 이론이 이러한 인지과학 형성의 학문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뇌를 하나의 논리기계로 간주할 수 있고 신경세포 간의 작용을 컴퓨터의 과정 표시와 마찬가지로 명제논리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명제논리라는 것, 어떤 하나의 문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장이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명제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형성과 확산 또한 인지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수렴과학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마음을 담았고 인간의 두뇌를 담았고 컴퓨터를 담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공적인 사실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공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적인 사실,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사실, 즉 하드웨어라는 것을 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G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지과학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과 동물 및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다학문적인 과학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도에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을 했고 또한 세계 최초로 인지과학이라는 학술지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인지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에 보태어서 깊이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